도시계획, 특히 주거계획은 특히 도심지 서울 같은 데서는 순환개발이 기본 원칙이구나. 안전진단이 현장한테는 좋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담보하지는 않는구나라고 판단됩니다.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접해지면 그때 접하시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서울 수도권은 전고점 대비요 35에서 4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평균적으로요. 지금 최근 정부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네. 규제 이제 또 완화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또 뭔가 그 어떤 수요에 대한 기대 심리, 네네. 요런- 활성화. 네, 네. 활성화, 이러한 심리들이 또 생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효과가 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독파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지자체 도시 정비 계획의 어떤 내용을 디테일하게 아시겠어요? 저는 모를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해외 많이 다니시느라 좀 바쁘셨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하게 실무진들이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립 스피킹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해줬는데 그럼 내용을 보면은 말씀대로 어떤 활성화나 수요의 어떤 진작을 위해서 던진 건 맞아요. 맞는데 내용을 들어보다 본 전문가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파악합니다. 뭐냐면 그냥 립 서비스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요. 안전진단은 뭐예요? 안전진단이라는 건 집이 무너질까 봐 걱정될 때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죠.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짓는 집들은 내진 설계 위주로 해서 지금 50년, 100년짜리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전진단을 뭐 다 없앤다? 여기는 50년, 100년 동안 계속 유지하게 하고 여기는 빨리 없앤다? 이게 일단 앞뒤가 안 맞죠. 네. 그 다음에 현장 안에서 볼 때 우리 도시계획은 이 주거 특히 계획은요. 순환개발이 기본 원칙이에요. 네. 1번이. 순환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동네에 10집이 사는데 두 집을 한꺼번에 부시면 이 두 사람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유물량이 회전할 수 있게 한 군데가 새로 지을 때 한 군데를 부십니다. 네. 그럼 이 멸실된 물량의 입주자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나하나 차례차례 가야 되거든요. 그럼 동시에 안전진단을 다 풀어준다고 해서 동시에 다 부시고 줄 수가 있나요? 다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할 게 뭐냐. 도시계획, 특히 주거계획은 특히 도심지 서울 같은 데서는 순환개발이 기본 원칙이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지금 안전진단 풀어준다는 것이 개별 현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그 현장이 어느 순서쯤에 재건축에 들어갈지 재개축을 하게 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시장에 대하셔야지.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현장한테는 좋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담보하지는 않는구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의외로 그 립서비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용합니다. 재건축 압구정동 지금 몇 달째 빵건입니다, 거래. 그럼 뭐 정리된 거죠? 그렇게 시장을 보셔야지 그 좋은 하나만 보셔가지고 사업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제일 좋은 게 기본이고 순환개발이라는 기본 원칙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안전진단을 빨리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과 어떤 순환개발의 어떤 그 허들이죠. 허들을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 주신 그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일단 심리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시장에 그것이 반영되기에는 사실 팩트가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건설사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사업성 그 분석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그 사업장 지금 네. 심지어 하고 있는 곳조차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한 것들 이게 수익성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입찰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입찰을? 공공택지에 대해서. 네네. 공공택지의 어떤 분양가는요, 조성원가하고서 또 시세 대비해서 이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안 좋은데,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드리면 이해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조성원가 이하로는 분양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룰을 바꿔가지고 감정평가額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 얘기 네. 뭐냐? 조성원가는 1억이 들었지만 그때 땅을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시세를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8천밖에 안 돼요. 근데 국가가 1억에 들인 돈을 갖다 8천에 팔면 직무유기 되잖아요. 배임이 되고 국민의 세금. 그래서 법을 약간 좀 유연성을 둡니다. 어떻게? 감정가로 팔자. 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시세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한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상황은 정부는 이렇게 주택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을 조성원가 택지 분양 가격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입찰을 안 왜냐면 남아야 그게 사소할 거 아닙니까? 시행자들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 조성 그 택지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입찰이 안 할 거다 이거는 뭐 건설사분들이 이제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주위 시세에 맞춰서 공공주택 조성 원가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아니 비싸게 팔면 사가지고 사업이 안 나는데 누가 입찰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건설 경기가 이제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 건설 경기 지표 이제 좀 풀린다 얼었다 뭐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나요? 근데 건설 사업자 사장님들의 우리 소비 심리 소비 전망 지수처럼요 주택 산업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또 분양 전망 지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두 기관에서 발표하는데 하나는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하나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한테요 그 시행자 사장님들이죠 직접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사업 상태가 어떠신지 앞으로 사업이 나아지시는지 이걸 물어봐요. 지금 그게 상당히 지금 하락했습니다. 올 봄만 해도 그게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분양 전망 지수가 70 이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70 이하로 내려가서 70 이하로 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은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현재 주택 수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양가를 맞추려면 토지 가격이 싸야 이게 맞아요 구조가. 그럼 결국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현재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건축비 상승액을 투입해가지고 분양가를 정하면 시장을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특히 지방은 더 심하고 그러면 해결책은 하나죠. 가격을 낮추든지 우리가 소득이 늘든지. 근데 우리의 소득이 느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당분간 2, 3년은 주택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다만 저건 있습니다. SOC를 그 대신에 정부가 올해도 SOC 건설사가 어려울 걸 대비해서 SOC 사업을 갖다가 그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네. 그걸로 또 이제 상쇄하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뭐 그 노후된 주택 단지들 이런 것들을 좀 재개발하는 재건축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활기를 좀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의도 이거는 좀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약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거는 그런 것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기에는 잘 안 먹힙니다. 상승기에는 불을 붙이는데 막 불타오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하락기에는 심리가 죽으면요 사업성이 일단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원점부터 사업성을 다시 검토되고 사업 계획이 다시 잡혀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뭐 조합원분들, 조합장 간부들이나 뭐 추진위원회나 다 원래 사업 계획서가 다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냥 계속 갈 수도 없고 왜 그걸로 진도를 나가서 뭐 시공사를 선정하든지 할 때 시공사가 안 들어와요.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는 애초 지금부터 사업을 다시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바뀐 거죠. 전쟁터로 말하면 우리가 돌격 앞으로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사이에 뭐 지진이 나가지고 강이 생겼어요.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나 못하죠. 다시 처음부터 짜야 되잖아요. 다리를 놓든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지금 사업 환경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예측된 분양가도 바뀌는 거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조합원들한테 예측된 분양가가 바뀌어서 부담금이 이렇게 바뀐다. 더 늘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조합원이 동의를 해야 사업이 가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의 어떤 뭐랄까요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좀 일반 기존 주택보다 더 약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을 네, 맞습니다.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초에는 좀 먹혔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반등이 되고 네. 시장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근데 보니까 부동산 PF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더 다운돼가고 네, 있고 네, 네.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더 네. 상당히 그 심리가 부동산 쪽에 많이 대한 낮아졌죠. 사람들의 심리가 악화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아까 봤던 그림 좀 말씀 잘 주셨는데요.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제가 썼던 걸 보면요. 20이라고 하는 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서울은 희소성이 있어서 많이 찾다 보니까 20을 유지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100이면은 찾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이하라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여기 전국 지수는 18.8이고요. 네, 충북은 13.3입니다. 20도 안 돼요. 네. 그 지방이 좀 안 좋다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 달에 8이 나왔습니다. 8.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완전 실종됐다는 얘기죠. 시청자분 중에 부산분 계시면 부산 부동산은 약세가 좀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우위 지수가 KB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미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어떤 연결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말씀 주신 대로 매수 심리가 지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평균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8.8인데 그나마 좀 낮다는 데들이 한 2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4명이면 사는 사람은 1명인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이 400명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폐업이 들고 있고 이것이 폐업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폐업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약간 힘들겠다고 판단하시니까 폐업을 하시겠죠. 이런 게 시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우리 일반인 분, 시청자분들 본다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PF 건설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막연하게 갭투자하는 분들이 아니야 금리 인하면 오를 거야 이런 너무 장밋빛만 가지고 시장을 대처하는 것보다는 이게 끝나고 나서 바닥을 가면 이제 다시 또 상승기가 오잖아요. 시간은 걸릴지라도. 네. 지금은 그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올해 네. 계속해서 부동산이 하락하는 거를 어떻게 뭐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는데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하락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러니까 좀 네. 어느 만큼 각오를 해야 되느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또 살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으로 나눠볼게요. 서울 수도권은 또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나눠보면은 서울은 지금 회복이 한 90% 가까이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역으로 역산을 해보면 앞으로 20% 정도, 25% 정도 하락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수도권은 좀 틀립니다. 수도권은 지금 회복했어도 한 80%대예요. 그럼 수도권은 제가 봐도 한 20% 정도 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총 따지면 한 40% 수준 나오거든요. 지방은 사실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도 보시는데 지방은 현장별로 지역 현장별로 너무 다릅니다. 특히 입지가 안 좋은데 분양가 조금 높았다 이런 데들은 거의 뭐 마이너스 P는 기본이고 근데 입지가 좋은데 분양가가 적정했다 이런 데들은 하락폭에서 약간 제한적으로밖에 안 될 것이고 다만 기존에 분양한 미분양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벌써 미분양 뭐 마이너스 P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마이너스 P의 폭이 깊어져서 결국 기존 시세랑 비교하면 수도권은 지금 일부 지역들은 예전 가격의 한 60%, 65%된 데가 많아요. 네. 실제로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시청자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러나 안 내려온 곳들이 있어요. 막 85%에서 버티고 있는데 근데 이런 데들은 제가 볼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60%, 뭐 65%된 데들은 사실 많이 내려갈 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접해지면 그때 접하시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서울 수도권은 전 고점 대비요 35에서 4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평균적으로요. 좀 강세가 있는 강남이나 뭐 이런 쪽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폭은 30% 이상 갈 것이고 전 고점 대비. 그리고 강북 지역 같은 데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40%대까지. 아, 그래요? 반토막은 아니고요. 제가 그 살 사람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좀 해봤거든요. 네. 누가 뒤에서 사줘야 이게 가격이 버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주택 가격이 암만 계산을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서울 근로자분들이 73%예요. 근데 그분들이 월 수령이 한 468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법원 최저 생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2인 가구가 206만 원이고요. 3인 가구가 268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 7천만 원 받아야 200만 원 정도 대출 올리기 갚잖아요. 네. 200만 원 계산하면 주택 가격이 딱 나와요. 근데 그 주택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서울 집값이. 그러니까 매수가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 뭐 지방할 거 없이 그 분위기는 똑같은데 진폭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지방 광역시에서도요. 청주 같은 데 지금 강세거든요. 네. 의외로. 그러니까 평택 같은데 잠시 빠졌는데 평택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좋아질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에 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또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보시는데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말씀 주신 대로 대세 하락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네, 네.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쯤 그 뭐라 그럴까요? 바닥권 혹은 그 하락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살 수 있을까? 그게 올해일까, 내년일까? 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들이. 네. 그 바닥이라는 점을 찾으려면 너무 시간이 가시니까 뭐 조금 여유가 없는 분들은 충분히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뭐 애기들이 크거나 좀 빨리 마련하고 싶으시면 이게 바닥을 빨리 확인하고 싶으신데 그걸 쫓아가다 보면 너무 진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죠. 본인 소득에서 원하는 집을 일단 먼저 정하시고 그 주택 가격이 내 대출 원리금 상한액이 정부도 그 제도를 시행하지만 정부와 상관없이 네. 내가 한 35%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집을 사셔도 돼요. 지금은 약간 조정이 된 상태잖아요. 뭐 잘만 고르시면 뭐 서울도 한 20% 하락한 데도 많고 그러면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격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점에 다다르거든요. M2 네. 통화량 증가랑 비슷하게. 다만 우리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니까 예전에 10년 전처럼 뭐 상승할 거라는 폭등의 기대는 하시면 안 되고 주택이 필요하신 거주용의 어떤 목적이 1번이라면 소득이 대출 원리금이 35% 40%까지 감내가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집을 사셔도 상관없고요. 이왕이라면 공공분양이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신축이고 입지가 비교적 좋아요. 이번에는 네. 좋고 총선이라는 게 있어서 또 정부에서 좋은 가격에 좋은 입지를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공격적으로 대처하시고 기존 주택은 지금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완판됐다가도 미개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 더 상승하기는 버거운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 무리해서 따라가실 필요 없이 신규 분양이든 뭐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기존 주택은 신규 분양보다 무조건 싸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신규 분양 가격이 미분양이 나는 현장에 한 2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그 가격 대비 기존 주택이 뭐 5년이나 이게 신축이면 우리가 기준 주택을 15년 이상 된 것도 좀 싸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갭을 뭐 40년 정액복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그래도 한 15% 20% 저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축 분양이 만약에 미분양 난 거 말고 완판이 된 게 10억이에요. 그러면 기준 주택은 8억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7억이나. 요거 좀 계산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뭐 비싸게 집을 사시거나 이런 건 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내년,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도에 있게 되는 어떤 그 청약 시장, 여기에서 뭔가 우리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참 그 어느 순간 흔해졌는데,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괜찮은 유리한 청약 그런 게 네.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공공분양뿐이 아니라 민간분양도 특공을 늘렸잖아요. 네. 특히 우리 신혼부부들은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생아 특례론뿐이 아니라 신생아 특별 공급 항목도 또 추가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좋죠. 그냥 청년들은 또 청년층도 또 추가했고 그래서 젊은 분들, MZ세대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부부들이 39세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아, 이것도 제 나이 제한 있습니까? 네네. 아니, 물론 신혼부부는 나이 제한은 없는데 청년층은 39세까지 해놨어요. 아, 그래요? 청년이 보통 20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부에서 공공분양을 할 때는 39세까지 잡아줬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혼자 사시거나 이러면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40대를 내일 모레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런 건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청년 어떤 공급도 늘리고 있고 청년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으면 또 저리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공공 분양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유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가 20%씩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은 일반 주택시장에서 갈아타기 버거울 때 공공 분양은 일단 저렴하잖아요. 결정적인 건 요번에 분양하는 것들은 입지가 좋은 데가 많다. 10년 전에 입지하고 질이 다르다. 아, 그래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 분양에 대해서 제가 뭐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특히 나눔형 선택형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대출이 70에서 80%까지 돼요. 아, 그래요? 저리고.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만 먹으시면은 용기만 내시면 갈 수 있습니다. 없다, 돈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 뭐 많은 지원을 하니까 올 한 해 조금 신경 쓰시면 공공분양을 통한 내 집마련이 최고고요. 민간분양은 제가 볼 때 조금 있으면 이제 좀 분양가 할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돌아보시면서 하반기 때 그때 조금씩 이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2024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그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호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이왕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